이야기 도지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어제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은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는데 청문회 한 발 앞선 도지구 청문회에서 잠시 후 만나보시죠.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북한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총리 불경죄로 총살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겁니다. 서열 32에 김용진 부총리인데 이유는 연설을 안 듣고 안경을 닦았다라는 이유로 김정은이 총살을 시킨 겁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 이제 하다 안경 닦는다고 총살시키는 북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말했네요. 1년에 돈 7억 원씩 쓰나 질타를 했습니다. 조윤선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유학비 등을 고려하면 우리 부부는 1년에 2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한 달에. 그렇다면 1년에 2억 4천만 원 정도는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당 영상 공개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다시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방에서 형무화 처벌을 받고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실적 내겠다. 김정은 앞에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농사 짓다 와서 다시 중앙정치에 복귀한 김영철이 실적을 내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대남 도발 가능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이걸 겁니다.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10년간 빈곤계층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모친이 10년 동안 빈곤계층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어도 불효자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대목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역시 이 기사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김재수 장관 후보자 초저금리 특혜를 받았다. 저금리도 그냥 저금리가 아니라 초저금리 특혜. 어머니는 빈곤층 의료보험 혜택. 갑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억의 주택담보대출의 농협 금리는 무려 1.4%. 1.4% 주택담보금리 받을 수 있다면 저도 집 한 10개는 사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매우 발빠른데요. 검찰은 구속도 불가하겠다. 구속도 염두에 뒀다. 이런 얘기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똑같이 주어는 검찰인데 주인공은 다릅니다. 검찰이 오늘 롯데그룹의 신동주 전 부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합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잠시 후 중계청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을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조윤선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채 야당 의원만 앉힌 채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해명도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조윤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법도 안 지키고 법관님으로 운전하고 인사청문회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요.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한승주! 어?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어? 창피한 줄 아세요? 한성들하고 물론은 제가 그런 대로 사과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수원과 연관된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소위 닥치세요라고 말을 하자 새누리당의 이은재 의원은 멍텅구리다 뭐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어저께 청문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는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 통과가 안 되는데 2일 날 사실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추경도 통과가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가면 사실 추경과 예산안을 다 같이 심의해야 되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오는데 추경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요. 뭐 추경이 뭐 막바지까지 뭐 합의가 안 되는 건 그렇다 치지만은 이제 추경 예산을 통과 놓고 청문회장에서 저런 일을 보여주는 거는 뭐 강근실 뭐 전 장관이 얘기한 대로 뭐 코미디야 코미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였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코미디 프로가 뭐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저렇게 국회에서 재밌는 코미디 소재가 나오는데 코미디 프로가 뭐 그렇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의 한심한 수준.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협치를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치가 아니라 대치가 계속 될 거라는 이제 불운한 그 어떤 그런 암문이 들이오는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여당 의원들은 보이콧한 채 야당 의원들로만 단독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것도 청문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실시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 발 빠른 돌직구쇼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모두 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과연 조윤선 후보자의 해명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아수라장된 초유의 야단독 청문회 진땀 뺀 조윤선 후보자의 해명은 의혹과 해명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반포 아파트 두 채 팔아서 27억대 차익을 본 거 아니냐, 이른바 부동산 투기한 것 아니냐, 실제로 살지도 않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윤선 후보자 대답하세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고 어려운 분들이 빈틈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땅한 해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시죠. 정무위 소속대 김앤장 변호사 남편이 공정위 사건을 26건이나 수임했다. 이거 아내와 남편 두 부부가 서로 짜고 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조윤선 후보자 대답하세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어떤 회사를 어떻게 대리하고 있는지는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고 남편이 어떤 회사를 대리해서 일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5억 생활비에 대해서 과연 시급 6,900원 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수입과 자산이 신고된 내용 앞뒤가 맞지 않는데 조윤선 후보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에 5억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지방세를 공제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그 등록금과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송금한 내역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저희 부부가 카드와 뭐 현금 해서 다 합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5억이 아니라 계산해보면 1년에 2억 4천. 검소하시군요. 다음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1년여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만 29회. 이걸로 낸 벌금만 115만 원. 이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건데 후보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도와준 기사분이 운전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선거 기간, 그 경선 기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좀 집중적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청문회가 아수라장이어서 국회의원들 대신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봤는데 조 후보자의 답변 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일단 그 아수라장 얘기가 어제 많이 나오길래 아수라장이라는 단어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전란이나 그 밖의 일로 인해서 큰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 뭐 시청자분들 화면 보셨겠지만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조윤선 후보 일단 부동산 문제부터 보죠. 이 아파트 두 채 팔아서 27억 원대 차익을 누렸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그 윤 실장이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의원들은 이제 소위 말하 까지 않고 숨겨놓은 카드가 어제 몇 장씩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명의로 1998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이제 소유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반포라고 합니다. 3억 2,500만 원에 매입해서 2015년에는 23억 8천만 원에 팔았고 또 한 채도 이제 반포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팔았는데 그게 합해서 이제 27억대 차익을 올렸다라는 거고요. 구입한 금액보다 판 금액이 훨씬 더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27억이다.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안 해서 이제 투기 의혹까지 함께 거론된 거고요.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남편분이 그 변호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임한 내역을 보니까 당시 이제 그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일 때 공정위 관련해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산하 기관이죠. 감시를 해야 되는 공정위 관련한 수임을 예. 남편이 이제 했는데 36건인가 가운데 34건이군요. 34건 가운데 26건이었으니까 뭐 상당수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상임위의 산하 기관과 관련된 건을 남편인 변호사가 가져갔다. 그렇죠. 26건이나. 그러니까 전체 수임 건수가 뭐 100건, 1000건 중에 26건이라면 비율상 굉장히 낮은 거지만 34건 중에 26건이라면 상당히 높은 그런 거죠. 그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다음과 같은데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대리하든지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는 게 철칙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다 사이는 좋은데 일에 대해서는 집에서 얘기를 안 한다. 사실 저게 맞는 거긴 하죠. 이제 변호사는 그 어떤 의뢰인에 대해서 그 비밀을 보호할 그런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양쪽 다 변호사기 때문에 뭐 더더욱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과연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예. 더군다나 공정이 관련된 수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고요. 아내가 상임위가 어디인지는 정무인 것은 남편이 알았을 테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남편도 스스로 조심할 수 알겠죠.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예. 저는 어저께 이제 일관되게 뭐 역사의식부터 뭐 5.16도 쿠데타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또 그 단골 메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제 그 관전평은 청문회는 해명하고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좀 시원하게 해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이 이랬어요.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그냥 지금 오는 소나기 잠깐 피하면은 뭐 내일 모레면 장관 임명 되겠지라는 예. 기대감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것. 그렇죠. 예. 하루만 청문회 버티면 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날 아끼니까 임명 당연히 강행할 테고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이 자리만 잠깐 피하면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허술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 해명하고 설명에 대한 청문회 자리를 그냥 몸 낮추기로 그냥 7시간 반 정도 진행된 그 청문회를 그냥 버티기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또 하나는 예.
그 어쨌든 조 후보자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야당 의원들만 들어왔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관전평 중에 하나가 친박 의원들이 얼마나 방어막을 쳐줄 것인가, 플러스 비박 의원들은 또 얼마나 방어막을 쳐줄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굉장히 외롭게 진행된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조윤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뭐 외면한 점인데 같은 변호사시잖아요. 송광 변호사님. 조 후보자의 뭐 의혹에 대한 답변들 지금 저희가 쭉 다 들려드렸습니다. 충분한 해명과 납득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딱 하나 제가 문제 삼을 거 하나 얘기할까요? 예. 장관으로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장관으로는 괜찮다. 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장관을 평가할 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기득권이나 또는 편협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라는 게 저는 전문성보다 오히려 안목이죠.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 예. 그 다음에 콘텐츠가 어느 것이 매력적일까 하는 그 눈. 예. 이 눈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돈 씀씀이를 보시면 아주 비싼 거, 그 다음에 또 남이 안 가는 거,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꽤 안목은 갖춘 듯 해요. 그 점에서는 괜찮고요. 예. 뭐 명품 이런 걸 잘 알아본다. 네, 왜냐면은 우리도 어차피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같은 물건인데 예. 1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력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 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생활비가 비쌀 수도 있지만 예. 또 우리가 이 경제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일정한 부분 일리가 또 있죠. 일리가 좀 있다. 장관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지금 그 해명 부분에 예. 변호사 부분이 좀 저는 이건 명백한 거짓말 같아요. 정무위 소속대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이 산하기관인 공정위 사건 26건을 수입한 것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이다고요? 저는 120% 거짓말 같아요. 왜요? 김앤장이 그 아시겠지만 제일 큰 로펌인데 예. 변호사들마다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처리하는데 김앤장 변호사들은 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남편이 공정위 사건들 큰 그 대형 기업의 사건 한다는 거 그 사실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아마 그 남편이 S5.1 사건을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 인연, 지연 이렇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S5.1 임원들하고 그 조윤선 장관 후보자 부부하고 같이 미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설사 아주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남편이 어느 사건을 어떻게 좀 대충 하고 있다는 그 흐름은 그거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부부가 아니죠. 부부지간에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조금 다룰 수 있잖아요. 제가 사건은 작은 사건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쁘고 지방 간다는 그 정도만 알지 사실은 사건 얘기는 안 하죠. 예. 그 점은 일정한 부분 일리가 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네, 변호사님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예.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정무위에 있다고 하면은 신경 쓰이죠. 그건 굉장히 민감하고 무게감을 두고 예.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고민했어야죠. 그렇게 보면은 나는 몰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한 120% 거짓말. 네. 저도 이제 그 점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좀 소개시키고 예. 싶은데 공직통일 사익 챙긴 장관 후보자들 그것이 부패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시민 이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조사, 국정조사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를 관계를 갖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희도 뭐 회사 일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건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사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국회의원의 소위 이해 충돌 방지 조항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고. 뭐 김영란법은 저거 이제 빠졌죠. 우리가 예.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조항이 빠져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자체에 국회의원들이 빠지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믿기 어렵다. 예, 믿기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다. 김병무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5억 생활비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내용은 이만큼인데 신고된 건 이만큼이니까 결국은 1년에 5억씩 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많이 안 씁니다. 한 2억 5천 정도는 자녀 유학비로 해외에 보냅니다. 이런 해명이에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느냐, 생활비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외국에 유학을 보낸 자녀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흘러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2억 5천씩 듭니까? 제가 뭐 자녀를 해외 유학시키지 않아서.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해외 유학을 보낼 수 없겠구나라는 자기감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주변에 뭐 해외 유학 간 사람들 보면은 씀씀이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등록금만 하더라도 학기당 거의 한 3,500만 원씩 들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조윤선 후보자의 딸이 뉴욕에 한 명이 있으니까 뉴욕이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전공이 아마 예능으로 알고 있고 예체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뭐 쓰는 거는 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생활비가 2천만 원, 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또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 뭐 이거를 불법하고 부정한 용도로 쓰진 않았다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적절한 해명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놀랍긴 하지만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문회 과정에서요 항상 문제가 더 있어 왔던 거는 과거에 낙마했던 그 김명수 교육부총리 생각을 해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거를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기 잘못을 얽어물려고 하는 순간 그때는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낙마에 이르는 건데 일단 청문회 자체를 끌어가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참 잘 풀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그렇다 치고 끝났으니까 오늘 있는 청문회는 바로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역시 오늘도 저희 도우직구쇼에서 한 발 앞서서 도우직구쇼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별명을 얻었어요. 야당 의원들은 그를 양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까도 뭔가 의혹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여당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혹이길래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새롭게 제기된 가장 논란이 있을 법한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장관 후보자인데 공사 사장이었는데 10년 동안 친모, 어머니가 빈곤계층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의 그러니까 빈곤층에게만 제공이 되는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재수 후보자 측의 해명은 8살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호적상 모자 관계가 아니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윤태곤 실장님,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불효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장관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는 동생 밑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동생도 이제 뭐 큰 기업의 임원이신 것 같은데 동생의 피부양자로 했다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호적상에 그 친모와 관계가 없으면 동생도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세한 건 본인이 오늘 밝힌다라고 하지만은 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잠시만요. 그 점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연 끊고 살았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니까 모친을 친동생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이거 정 선배,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하니까 막 선배가 나오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그 빈곤층 케어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병원에서 진료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주변에서 그런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그냥 공짜로 줄 정도면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들 둘이 뭐 이혼을 해서 부부지와는 남남이라고 하지만 아들 둘이 잘 나가는 공직자였고 대기업 임원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뒀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알고서 그랬던 거고 조금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게 해석해서 뭐 불효라고 해도요. 사실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불효자가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고요. 또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언짢았던 건 이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이에요. 쪽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한 뒤 상당 기간 떨어져 지냈다. 동네 노인들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따라서 하신 것 같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급여를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 지자체 탓을 했어요? 예, 이거는 그 신청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지자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름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소위 예. 그런 말이 나온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년은 이제 본인의 호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팩트가 정확히 나왔어요. 2011년부터 2013년 3년까지 김재수 후보자의 부양 가족으로 어머니가 등록이 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부양 가족 8살 이후에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모르는 건 아니고 호적상 아니다, 좀 떨어져 살았다라는 건데, 부양 가족으로 돼 있다는 건 이게 두 가지죠. 세제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있고, 각종 이제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이분이 우리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부동산이 집 사면서 되게 이제 저기가 낮게, 이율이 낮게 이제 여러 가지를 받았던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부모 모시고 있으면 집을 사거나 이렇게 대출 받을 때도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조금 의심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우리 엄마, 엄마가 이제 건강보험료 내야 될 때는 이혼해가지고 호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뭐 앞뒤가 참 안 맞네요. 이게 이혼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 그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되게 우리가 이혼할 때 친권자를 지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를 아버지가 보호할 건지 어머니가 보호할 건지, 그걸 친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은, 친권이 없는 한쪽은 또 면접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2번, 뭐 주말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친권자로 됐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헤어졌지만 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면하기 어려웠던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몰랐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본인 해명이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공직자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다 치더라도 생모하고 생부는 한국에서 이혼하더라도 영어지 갑니다. 그럼요. 외국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 분위기가. 한 번 생부, 한 번 생모는 영원히 가거든요. 예. 그러면 호적상은 정리됐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김재수 후보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작업을 했거나, 예. 둘 중에 하나 있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간에 이거는 공직자의 그 무게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공직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리 파악해서 미리 조치하고, 아, 이건 국민 정세에 맞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감각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감각 갖고 우리 지도자 될 수 있을까요? 예. 김병무 의원님, 지금 윤태곤 실장은 많이 봐줘서 얘기했는데, 전 거짓말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김재수 후보자의 이 발언, 해명, 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호적상 모자간 게 아니다.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뉘앙스인데, 예.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재수 후보자가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세금에. 그렇다면 8살 때 이혼해서 모자간 게 아니다, 모르고 지냈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명확하게 해명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일관하거나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실관계가 거짓말로 밝혀지게 된다면 청문회 낭만은 이건 분명한 거고요. 그거에 더 넘어가고서는 결국은 이 사람을 인사검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은 공직자로서 본인이 국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좀 놀라웠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인륜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인륜을 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호적상으로 남남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석연찮은 의혹들이 나왔을 때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다른 의혹들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 다 차치하고서라도 부모님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복지 문제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로 선별적 복지라는 건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잘 살잖아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머니가 국가세금으로 그거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 얘기 잠깐만.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자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사무실에 저하고 여직원 이제 30년 된 여직원 둘이 있는데 제 의료보험 얼마냐고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이 좀 늘면 또 늡니다. 예. 근데 100에서 한 150만 원 낸대요. 저는 병원 가는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하면 저도 억울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혜택 보고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면 그 무게감 느끼면 저는 기꺼이 그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냈거든요. 의료보험 100만 원, 150만 원 계속 내왔다. 네, 군말 없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득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나한테 주어진 내 국가에 대한 나의 요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김재수 후보는 적어도 그 생각이 오히려 저보다 더 민감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할 그 덕목을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 더 철저히 사진을 살펴보고 더 철저히 그 미리 시정했어야 되는데 예. 그 자세가 저는 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2,500만 원이 아까워서 납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엄마를 모른 척한 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간 혜택을 본 게 2,500만이라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은 건강보험료는요 내 급여의 퍼센테이지로 내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명 더 나한테 피부양자로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 이름에 올려주는데 이게 속된 말로 뭐 10,000원이라도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예. 왜 안 했을까? 참 이건 좀 약간 미스테리한데 그거는- 본인이 예. 오늘 좀 해명이 있겠죠 아마.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온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방침했다, 방임했다, 방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침몰을. 예, 침몰을 방치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기보다는 좀 불효에 가깝게 어머니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모시고 왔다. 그런 점이 아까 말한 공직자의 자세나 또 인륜과 관련해서 좀 지도자로서 장관으로 적합한가 하는 거 모든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호적상 남남이다. 이런 말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경기 용인에 93평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제기했었습니다. 93평 아파트 엄청 넓죠.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쭉 거주했다 라는 의혹에 대해서 인상 요청이 있었지만 사정을 설명했다. 세 번째, 경기 용인에 88평 아파트가 이거 이외에 있었는데요. 전액 100% 농협은행 대출로 매입을 했다. 그런데 3억 4,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에 대한 해명은 미분양으로 매입 당시 시세가 낮았고 감정가 기준 80%까지 대출받았다. 그런데 김재수 후보자가 농협과 관련된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액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그것도 초저리로 아파트를 사고 3억 4,700만 원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이만큼 볼 수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하나,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입니다. 금리가 연 1.4%의 저금리도 아니라 초저금리로 수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한 해명은 농협은행의 고객이 참 많죠. 저도 농협은행의 고객입니다. 전체 고객의 1.3%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초우량 고객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낮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농협은행을 거래하면서 1.4% 초저금리 얘기는 더군다나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에게 이런 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님. 저도 대출이 있거든요. 예.
뭐 억이 넘는데 2.8%예요. 저 되게 낮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2.8%도 낮다고 좋아했다. 예, 근데 이분 보니까 저보다 딱 반이네요. 반. 그리고 여기에 경기 용인 아파트 88평형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매입 시가가 그 당시 이제 분양가가 예. 훨씬 낮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싸게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저걸 분양한 데가 CJ건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집을 사가지고 곧바로 이제 미국 대사관에 파견이 나갑니다. 그 집을 바로 또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게 CJ입니다. 팔고 세입자로 해가지고 또 전세금 이렇게 내주고 참 재밌죠. 편의를 봐줬다 이거죠?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예. 위원 H인지 뭐 뭔지는. 그리고 이제 93평형 아파트 전세값 인상 없이 거주한 곳도 그 농협과 거래 관계가 있는 어떤 회사예요. 예. 보통 우리는 집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큰 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세 살아봤지만은 예. 보통 이제 일반인끼리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계속 저분은 희한하게도 기업체하고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받고 이러네요.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관된. 뭐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 그러네요. 이태원 시장이 애들러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 치곤. 네. 그게 더 나쁜 건데. 이제 어쨌든 도망갈 구멍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저희도 발언을 할 때. 예. 이번에 보면 그 생각이 들죠. 검증을 아무래도 안 한 거다. 후보자들 보면은 검증을 안 한 거다. 혹은 했더라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우병우 민정수석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눈에는. 근데 저희같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검증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의료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예. 보면은 사실은 조금만 그 검사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나라의 예. 장관으로 누군가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허물이 없는 사람 물론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허물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과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국민 앞에 이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히겠소 하는 어떤 청와대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불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김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 너무 의혹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헐값 전세, 헐값 매매, 정말 이 갑질 재테크를 했다. 뭐 갑질 이런, 재테크를 했다. 자기 어떤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뭐 관련성 높은 그 농협에서 뭐 저리, 뭐 역마진 소리도 나오는데 저리로 돈을 빌리고 또 어떤 특정 뭐 CJ라는 그룹과 관련된 그 건설에서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 또 임차를 주고 또 나중에 팔 적에도 수억 원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남기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예. 어저께였습니다. 그 신임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갑질 근절하겠다. 앞으로 100일간 이 갑질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갑질이다. 네, 갑질 재테크 하시는 이런 분들 예. 가장 먼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 변호사님. 네.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의외로 조윤선 장관은 비난을 많이 받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김 장관 후보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 부적합. 네, 제가 대통령이면 저는 놉니다. 안 합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보고 내 사설을 쓸 텐데요. 뭐 회사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으로는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야당이나 또 여당 일부 내에서도 좀 부적합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늘 임명을 밀어붙이시는 게 대통령 스타일이긴데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사설이 나왔겠습니까? 김 후보자의 이런 어떤 그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 윤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위다. 오죽하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지키기 위해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일부신문에 낸 사설인데요. 저도 오늘 결국은 이제 김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검증을 했는가, 검증을 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그 부분 제가 코멘트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나는 국회의원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런저런 금리 혜택이나 전세 혜택이나 또는 그 매매 혜택을 줬는데 기업들이 공짜가 있을까요? 기업이 공짜로 선의로 어느 후보자한테 아유 공직에 열심히 하시니까 이거 싸게
전세 사십시오. 이 금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있을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항상 대가가 있고 남모르는 거래가 있지요. 그 거래를 국회의원들이 아주 소상하게 철저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부적합 판결을 내렸어요. 네. 저희 판단이 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중간에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예고한 대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방송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왜 거액의 답변 급여 들어보시죠. 받으셨습니까? 탈세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신동빈 회장보다 먼저 검찰 조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すみません、日本のメディアです。韓国で働いていた実態がないのに、これ多額なお金をもらってたのはこれなぜですか？そもそも韓国で働かれていた実態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しょうか？どうですか？多額なお金をもらってたという報道が出て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思われてますか？じゃあすみません、最後に一つだけ検察に真実をちゃんとお話しされますか？それ皆さん多分期待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진실과 오話になられますか? 네,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연이은 질문을 받고 있지만 한국말로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한 말씀 기자라고 있는 사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어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수백억대의 대가를 롯데 계열사에게 지급받은 것을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난에서 이른바 신동빈 두 형제가 싸우면서 드러난 롯데의 불투명한 지분 등에 대해서 검찰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떨어지지 않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잠시 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시 김재수 장관 후보자.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태용 실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 대통령 임명을 할 걸로 보고요.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 보면은 참 열심히 하셨어요. 말하자면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게 연리 1% 혜택이면 3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1년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예, 이제 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64회 강연 나가가지고 3천만 원. 조윤선 장관은 집 두 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방에 27억 벌었는데. 한 방에 27억인데. 본인이 이렇게 한 10년 동안 꼼꼼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하면 이자 1% 낮추면 1년에 300만 원, 10년 모으면 3천만 원, 강의로 나가 3천만 원. 말하자면 이게 본인은 흑수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엄정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재수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이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분일수록 조금 더 잘했다라면 귀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금수저로 형편 좋았던 사람하고는 다르게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귀감과 손가락질 간에는 이제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예, 저도 뭐 고위공직자로서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고위공직자로서 그 많은 혜택을 누렸던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로서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있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가 왜 이토록 검증을 못했던 걸까? 적어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거나 부실 검증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싸움 때문에 골몰해서 우병수석이 검증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송영 폭로 그 후 난감한 김진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검찰. 오늘 그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점입 가경 우병우 사태, 청와대 조선일보와의 전쟁, 청조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일전이 아니라 청조전쟁. 첫 번째입니다. 송영 전 주필이 기자직에서 물러났고 조선일보 소속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출국 금지에 계좌 추적까지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에 계좌 추적. 김병민 의원님, 이른바
연임 로비의 대가로 뭔가 현금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계좌를 들여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혹들은 굉장히 많았죠. 첫 번째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알겠지만 초호화 유럽 여행을 대접받았다, 접대받았다. 근데 접대를 한 대상이 대우조선 해양이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건 수상한 가족회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회사만 갖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 가족회사의 감사 자리로 지금 한참 이슈가 돼가 구속돼 있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우조선 해양의 그 문제 많은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서 결국은 청탁을 하지 않았냐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주필실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서 고재호 사장의 연임을 로비했다. 예,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진짜 박수환 전 대표가 좋아갖고 혹은 박수환 전 대표가 부탁해서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의 업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탁했겠느냐라는,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송 전 주필이 선의로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해서 통화 내용 등등을 가지고 전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와 현재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송희영 주필 전 주필만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라고 저는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이 모든 문제 해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 문제에서 비롯됐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오는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송현 주필이 해당했던 문제, 의혹들, 잘못된 점이 일부 있겠죠. 일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현미경을 갖고 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거나 계좌 추적하거나 통화 내역 추적하거나 이런 거 아직 못 봤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좀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주필에 대해서 계좌 추적 출국 금지도 하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다른 간부들도 다 이렇게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변호사님,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이런 언론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저를 포함한 후배 기자들도 경악하고 있는 것이고, 조선일보의 많은 평기자들도 두둔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도 전 동료 기자에게 들리고 있는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겠죠? 그 김진 기자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이제 이 사건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언론사 간부 되면은 다 청와대나 또는 권력자들 불러서 로비도 하고 인사청탁도 하고 돈도 받고 해외여행도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네, 그 점에서는 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9% 열심히 일하는 젊은 기자들, 기자 정신 갖고 이 한국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그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죠. 예. 그 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구분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쨌거나 검찰은 저 물며 겨자식으로 이제 큰 거 한 건 잡아서 조선일보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열정만큼 균형 있게 누가 봐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석에 대해서도 가야 되는데, 지금 찔끔찔끔이죠. 찔끔 마지못해. 네, 이를테면 또 화성시 농지법 위반 사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조사 않고 있다가 어젠가요? 그 화성시장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이제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하고 누가 수사에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검찰이 계좌 추적, 통신 조회,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에 처했다, 조치를 했다. 굉장히 잘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성희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뭐 언론인 신문이 떨어져 나가니까 바로 계좌 추적하고 들어가서 수상한 돈거래가 있으면 이제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회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우병우 사건 때문에 처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족회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발빠르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했고요. 사실 거기에 돈이 오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밝혀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줄기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 큰 줄기, 제가 말한 대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이 상황에 큰 줄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송영 전 주필에 대한 개인 비리로 이걸 너무 들춰내면 이것이 또 다른 논란으로 언론 탄압이나 이런 조선일보에 대한 죽이기,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봐서 다른 큰 비리에 대해서도, 특히 우병우
비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면서 수사를 해보는 예.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다 보면 아마 과연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 얘기를 한번 살짝 갔다 가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호기 충만하게, 자신만만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지도부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점잖게 나서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당이 그 일사불란한 이런 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좀 낱낱으로 돼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도 이 총알 맞기가 쉬운 겁니다. 하명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런 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여당 지도부에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SOS를 보낸 건데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새누리의 묘한 침묵, 속보이는 김진태 멀리하기. 이 를자가 빠져야 표기포상 맞습니다. 김진태 멀리하기. 첫 번째입니다. 저 혼자만 총대를 메고 하는 것처럼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본질을 흐리려 하는 물타기인 걸 아는데 누가 선뜻 호응하겠느냐. 야 의원이 아니라 여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의혹 제기는 물타기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반응 볼까요?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정당하게 자료를 취득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정보를 여당 지도부와 공유했다면 공동 대응에 나섰을 텐데 무작정 김 의원의 편 들고 나서는 건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이 재선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김 의원이 취득했다는 자료는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의 속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강성 친박 의원, 그냥 친박도 아니고 강성 친박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떻게 그 자료를 구했는지 전혀 모른다. 뭘 알아야 함께 할 것 아니냐. 자료 출처에 대해서 강성 친박도 의문을 제기하죠. 또 다른 의원,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 이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솔직히 조선일보는 지금껏 새누리당의 우군이었다. 어유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시네요. 이 동아일보가 포함이 안 돼서 다행이에요. 의원들로선 조선일보 공격에 동참하기 부담스럽다. 이 반응들, 윤태곤 실장님.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영론으로 가자. 우리 아니냐, 우리. 이 조선일보는 저쪽이고 싸워야 된다라는 건데 의원들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 당혹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가 우린지 저쪽이 우린지 언제부터 뭐 나하고 의논이라도 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론 자체가 좋지도 않은 거지만은 이미 청와대에서 이거를 부패 기득권과 좌파의 결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빼고 다 적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좁혀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진영론, 뭐 과거 같으면 이게 뭐 보수 언론 통해서 뭘 흘린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많죠. 지금 보면은 강경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나와요. 어제도 보면은 이제 송영주 PD 여기 이제 대우조선해양 말고 뭐 어디하고 어디에 대해 가지고도 로비를 했다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하고 그쪽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편인데 말하자면은 자기 편들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싸우려면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를 이제 알고 속사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본질을 흐리려 물타기 하는 거 아는데 이건 이제 명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함께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공유를 못 한다. 이거니까 이제 같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건 지금 대검에서 부패방지수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 건도 부패방지수사단에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박두환 씨가 김준규 전 검찰총장, 우병우 수석, 그리고 천만표 전 변호사 등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효성 사건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들여다봐야 되고, 아까 롯데 이제 신동주 부회장 들어오는 걸 봤는데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그 박두환 씨하고 같은 팀이었었죠. 그 송주필하고도 가깝다고 하면 민유성 총재가
새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신동주 씨 측에서 있어가지고 신동빈 부회장하고 싸움을 했는데 프레임이 똑같아요. 지분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뭐 비리가 있다라고 한 거, 효성 사태 때하고 똑같거든요. 박두환 씨가 했던 프레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뭐 김진태 의원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까지 아마도 본인의 정당성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당에서 김진태 의원 홀로 차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출력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던 화성땅 20년 집사. 그런데 검찰이 그간의 태도에서 확 바뀌었습니다.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송가원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이 태도 변화를 한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울면서 겨자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봤죠. 저는 먹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떠세요? 겨자가 매우면 네. 정말로 안 먹을 수 없지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 점에서는 지금 검찰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화성시장이 만약에 여당 출신의 시장이었다면 그 농지법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서는 참 지방자치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네. 화성시장이 공교롭게 야당 출신 그 시장이면서 농지법 위반 받고 고발 조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은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법 하려고 하면은 그 토지 관리했던 집사 수사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인데 검찰이 원래 제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발이 있기 전에 네. 그다음에 여론에서 언론에서 지적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창의적으로 먼저 했어야죠.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한 며칠 사이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찔끔찔끔이 또 몇 개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정 의원님, 송영전 주필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균형 잡히지 못하다라는 지적 많은데 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혹시 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처음부터 이제 민정수석 신분이니까 구속 수사를 하긴 힘들고요. 사실 구속 수사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검찰이 아까 마지못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병우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뭐냐면 화성 땅의 이제 농지법 위반 논란, 아들의 이제 응애 꽃보직, 그다음에 가족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 넥슨하고 이제 진경준 사이의 땅 거래는 이제 그 전이니까 그거 빠졌고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밝혀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경찰 조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밝혀진 조사만으로도 우병우 수석이 어떤 그 구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없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가 안 물러나냐, 민정에서 어떻게 수사보고 받으면서 수상의 대상이 되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병우 수석의 그 속내는 사실 이런 거 다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맡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 대통령이 원칙상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다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물러나고 싶어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가 나오면 우병우 수석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해서도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 저는 현재로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반대예요. 정반대. 네,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의외로 굉장히 가벼워요, 사실은요. 이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뭐 꽃보직도 그렇고 화성식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처갓집 회사, 오히려 핵심은 사실은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처가 그 빌딩 사고 파는 그 과정이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이죠. 근데 그 부분 별로 움직임이 없죠. 예. 네, 그리고 압수수색 했을 때 적어도 청와대가 지금 정 의원 지적처럼 대통령이 전국법탁해서 그래 공명정당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우수석 사용하는 컴퓨터 난 지금이라도 줄 것 같아요. 검찰에다가 예. 내 컴퓨터, 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다 주고 스마트폰. 예, 다 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검찰이 워낙 정치적인 사건에 눈치도 빠르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방식이 청와대나 또는 그 신부름꾼이라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하면 그게 수사 단서 찾아갖고 이제 뭐 본격적인 수사 개시하는 이런 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의외로 요란하긴 하지만 끝에 가서는 나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 검찰은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가장 스스로 수치라고 느끼는 또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면은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죄가 그러니까 법률가의 시선으로 봤을 적에 큰 죄가 아니라고 하는 뭐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뭐 탈세 의혹 뭐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 열심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사무실과 그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뭐 꾸려진 다음에 뒤늦게 한 4일 뒤에 이제 가서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그 사무실도 뒤졌죠. 휴대폰도 가져갔죠. 하지만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 가서 관리사무소까지만 갔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골대 앞에서 골 안 넣고 이제 뒤로 차버린 그런 건데 결국 지금 핵심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 집, 사무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빠져버렸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과연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게도 이렇게 공정한 칼날을 들이댈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다룬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신사동 그 사람 몇 명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나요? 이인원 부회장의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주춤주춤 수사를 멈췄던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한 건가요?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부회장을 조금 전 소환을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신동주 부회장의 검찰 소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금 검찰에 소환했던 조금 전의 장면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검찰에 서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리 라는 마음을 굳히고 온 것 같은데 김영민 전 의원님, 신동빈 그리고 신동주 두 형제에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의혹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계열사에서 400억 여원을 급여 형식으로 받아서 횡령 혐의를 보고 있죠. 그렇죠.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죠. 일단은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심정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이인원 부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의 수사였고 검찰이 롯데를 향한 칼끝을 들이대게 됐을 때는 이 거대한 권력 집단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단이 됐던 게 결국 형제의 난. 그 형제의 난 중에서도 형제의 난에서 패배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 놓였고 본인의 혐의도 드러나고 있고 또 최악의 상황인 거는 본인이 그토록 믿었던 단 한 분,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생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겨뤄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특히 이 롯데의 지분 구조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베일에 쌓여져 있던 광윤사라는 곳인데 광윤사의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 단 한 주, 이 한 주를 바로 본인에게 매매를 시킴으로써 광윤사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불리한 싸움도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 한 주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매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침해에 의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일본에서 소송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동빈 지금 현재 회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본인이
경영권을 차지하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전 세상 온 세상에 우리 아버지 치매다라고 알리게 되는 부여를 저지르게 됐죠.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롯데의 아주 오랜 가신이었던 이인원 부회장을 잃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촉발하게 만든 사실 어찌 보면 장본인일 수 있는 신동주 부회장의 저 아까 표정을 보면서 저 감정이 어떨까 이런 묘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검찰 수사의 방향과 검찰 수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아는 일선 검찰들도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며칠 전까지 이인원 그 전 부회장의 자살 거를 갖기만 해도 비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수사 초점이 뭐로 돼 있냐면은 이 신동주 신동빈 회장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는데 재밌는 것은 신동민 회장은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그 급여를 연간 100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신동주 회장은 한국에 있는 회사의 여러 가지 롯데 계열사 이사로 등재돼서 역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챙겨갔다. 오늘도 수사 초점이 이제 이거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인원 그 부회장의 전 그 부회장의 뭐 자살이라는 뭐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불러내서 역시 네가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는 거 다시 다 말해봐라. 이런 식의 또 역시 먼지털이 수사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도 일단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중요한 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서미경 씨와 그 모녀가 여전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롯데 비리를 밝히는 데는 핵심이거든요. 역시 그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역시 럭비공 뜨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직 회장이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동주 전 뭐 부회장은 지는 해고 지금 뜨는 해가 신동빈 회장이니까 어디에 관심 갖겠어요? 저는 당연히 신동빈 회장 관심 갖기 때문에 뭐 이런 정황으로 간다면 두 분 다 처벌받지 않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롯데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소가리 속에 우리 국민들만 좀 피해보는 거죠. 대기업이 그러니까요. 제대로 서야 경쟁력도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 저렇게 하나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 모양이 아주 참 안타깝죠. 예. 신사동 그 사람, 다음 그 사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이철성 청장이 갑질과의 전쟁 100일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첫 과제인데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신사동 그 사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갑질과의 100일 전쟁. 뭐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뭐 이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철성 신임자가 붙은 사람들은 항상 아젠다를 설정하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나 새로 왔으니까 나 이렇게 갈 거야. 일종의 하나의 그냥 뭐 이벤트와 같은 걸 수 있는데 이철성 청장이 고른 거는 이제 갑질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제 저 갑질과의 전쟁을 고른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사회 곳곳에서 예전에는 그 상위층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말 그대로 갑을 관계가 일어났는데 요즘은 뭐 을들 간에도 갑을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계층으로 다 곳곳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관행 문화 같은 게 만연해 있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저 갑질이라는 단어를 딱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한 번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제 이제 갑질 횡포 특별 단속한다라는 저 기사가 딱 뜨니까 네티즌들이 글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댓글에. 아니 본인이 갑질해서 과거에 음주 운전 논란 당시에 신분도 속인 채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질 횡포를 막겠느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걸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당장 그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음주 단속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질 횡포로 뭐 방향을 돌렸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허물이 있으면 그 무엇을 해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수 후보도 말씀드렸고 이철성 신임 청장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허물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을 치겠지만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네. 뭐 갑질과의 전쟁 응원하겠습니다만 과연 경찰 윗선에서도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엔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의사라던 남편이 알고 봤더니 본인에게 11억을 뜯어냈던 사기꾼이었고 결정적으로 의사도 아니었다. 김병미 의원님. 예. 대학병원 의사라던 남편이요. 구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의사도 아니었고 나한테 병원 차린다고 이돈저돈 11억은 뜯어냈는데 다른 여자한테도 그러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희대의 사기꾼이죠. 실제 결혼을 해서 딸까지 낳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해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실제 그 주사를 투여한다 그러죠. 영양제도 투여하고 불법 의료행위까지 아주 서슴없이 하게 되니까 누가 봐도 깜짝 속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라 그래요. 결혼 5년 차에 딸까지 있는데. 근데 이 사기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기꾼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인 게요. 예.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의학 서적을 100번 정도 봤다고 합니다. 사기꾼도 공부해야 돼요. 배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또 갑자기 여기서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다른 남성 지인들에게는 변호사로 둔갑을 해요. 예. 그래서 본인이 M&A 전문 변호사로 둔갑한 다음에 이것 또한 사기를 통해 갖고서 돈을 갈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낸 이득이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아, 그게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결혼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아내죠. 아내는 결국은 결혼하는 사람을 연애로 만난 게 아니라 지인 소개로 만났다 그래요. 소개팅을 했군요. 저는 이 지인부터 빨리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했는지 모르겠고 지인 소개로 만나서 이 사람을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연애 과정을 거치고 아주 빠른 기간 안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의사라는 배경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외한 채 너무 푹 빠진 게 아닌 건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 딸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딸처럼 아주 고생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연애를 많이 하면서 남자 볼 줄 아는 눈들을 꼭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밝혔고 잘생겼대요. 멀끔하고 말도 유창하고 젠틀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래서 뭐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경악하는 대목은 윤태곤 실장님 자신의 어린 딸에게 그러니까요. 사기를 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불법 주사를 22차례 주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사기친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제일 좀 마음이 안 좋게 봤던 게 이 대목입니다. 안심시키려고 딸까지도 사기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놔줄게 이러면서. 예.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이 여자분은 아내분은 임상 변리사예요. 36살이고 이 남자는 41살에 본인이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41살에 서울대 병원 소아과 의사가 싱글인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의사가 4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물론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좀 절박한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 볼 때 그 상황,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좀 살피시기를 바랐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결혼이 5년 차인데 그 5년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한 돌직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